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냉정했고 소은은 그 틈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고아원 문을 나섰을 땐 마치 세상이 환영해 줄 알았다. 19의 햇살은 반짝였고 발밑의 그림자는 가볍게 느껴졌고 이제부터 나만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은 희망에 잠깐 취하기도 했는데 현실은 예상보다 무거웠고 훨씬 더 날카로웠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하루 만에 잘렸고 식당에서의 서빙은 하루 종일 웃고 굽신거려야 하는 게 낯설었다. 몇 번의 이력서가 돌아오지 않는 답장으로 돌아올 무렵 소은은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지친 발걸음은 별다른 목적지도 없이 떠돌다. 그날 모텔 앞 전봇대에 덕지덕지 붙은 종이 하나에 멈춰섰다. 직원 모집, 숙식 제공, 청소 및 관리 업무. 숙식 제공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선 채 오랫동안 그 말을 되뇌었다. 쉴 곳이 있다는 건 소은에게 가장 절실한 단어였다. 당장 다음 달에 어디서 잘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서 숙식 제공이라는 말은 거의 기적 같았고 그래서 모텔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고 조심스럽긴 했지만 망설임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다음 날 이력서 하나 들고 모텔을 찾아간 소은은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주춤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라디오 소리와 함께 낮은 남자의 음성이 들렸다. 들어오세요. 도어락도 초인종도 없이 열린 그 문 안에는 어깨가 넓고 이마 위로 머리를 넘긴 사내가 서 있었다. 사무적인 표정인 듯하면서도 낯설게 따뜻한 눈빛. 현도는 오래 묵은 차분함 같은 느낌을 풍겼다.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겁나지 않겠다 소은은 그렇게 생각했다. 면접 보러 왔어요. 전단지 보고요. 이력서는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A4 한 장을 내밀었고 현도는 대충 한번 훑어본 뒤 의자 하나를 손바닥으로 가리켰다. 주말에도 일해요? 손님 많은 날엔 그럴 수도 있죠. 대신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해드릴게요. 숙식 제공이고 직원 숙소 따로 있어요. 일은 오전 청소랑 오후 정리 위주인데 어렵진 않아요. 힘만 안 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힘이 들죠. 청소라는 게 다리도 많이 쓰고 허리도 많이 굽혀야 하니까. 그 대신 월급은 정직하게 드려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혼자 일하나요? 낮엔 저도 있어요. 밤엔 야간 직원이 따로 있긴 한데 청소는 낮에 끝내니까 부담 없을 거예요. 소은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갑자기 어깨 위에 짐이 반쯤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몸을 눌러오던 불안이 조금은 누그러졌고 이 사람이라면 갑자기 소리 지르지도 거칠게 대하지도 않을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할래요? 방 하나 정리하면서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할 수 있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소은은 잠시 당황한 듯 미소 지었다.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먼저 밥부터 먹어요. 일은 그 다음에. 굶은 상태로 보면 다 힘들어 보여요. 작은 배려 하나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찮지 않은 날들이 너무 많았던 탓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소은은 청소 도구함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현도가 문턱에 두고 간 김밥 한 줄과 캔음료를 발견했고 그 사소한 한 끼가 이상하게 눈시울을 적셨다. 그러니까 그날부터였다. 모텔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건 그리고 현도라는 이름이 단지 사장님이 아닌 누군가의 온기로 남기 시작한 건 모텔이라는 공간은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운 장소였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 낯설은 묘하게 편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소은은 이불을 걷어내고 시트를 벗기고 땀을 닦으며 욕실 바닥을 닦는 일상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큰 안도감이었다. 특히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지친 몸보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현도는 소은에게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무심하지도 않았다. 일의 방식에 있어선 분명했고 사소한 실수는 웃으며 넘어갔고 그보다 중요한 건 그의 말투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온도가 있었다. 수건은 3번 털고 개면 주름 안 져요. 너무 힘주지 말고
자국 안 생기게. 해보죠. 네, 해볼게요. 소은이 몇 번 수건을 접는 사이 현도는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다가 그녀의 손끝을 가볍게 잡았다. 놀라진 않았지만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이쪽을 먼저 맞춰야 선이 가지런해져요. 습관되면 더 쉬워져요. 그 손은 따뜻했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불편한 의도가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 소은은 손끝이 이상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마치 스스로가 낯설어지는 느낌. 직원 숙소는 어떤가요? 불편한 건 없고요? 혼자 자는 방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늑해요. 햇볕도 들고요. 그 방 예전에 내가 몇 달 잠깐 썼던 방이에요. 오래 비워뒀었죠. 사장님도 직원 숙소에서요? 그땐 사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할 땐 그냥 관리인이었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 모텔 오랫동안 운영하신 거네요. 이 동네선 꽤 오래됐죠. 구조도 낡았고 가구도 다 옛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고치고 바꾸면서 계속 살려놓고 있죠. 묘하게 정도 들어서 그는 정을 이야기했고 소은은 그 말에 문득 멍해졌다.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떤 것에 정을 붙인 적이 있었던가. 사람이든 공간이든 무언가를 아낄 만큼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곳이 있었던가. 식사 시간은 정해진 건 없었다. 청소를 마치고 내려가면 항상 간단한 국과 반찬이 식지 않도록 뚜껑이 덮인 채 남겨져 있었다. 때론 김치볶음이었고 때론 계란찜이나 고등어 조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음식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려둔다는 그 사실이 가장 특별하게 느껴졌다. 오늘 밥 조금 더 했어요. 저녁 일찍 끝나면 같이 먹을래요? 현도의 제안은 일처럼 들리지 않았다. 같이라는 단어 하나가 마음속에 작게 부서지듯 떨어졌다. 네, 좋아요. 맛있는 거 해주실 건가요? 기대는 금물이에요. 라면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장님이 끓이는 라면이니까 특별할 것 같은데요. 그가 웃었고 소은도 따라 웃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오래간만에 웃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당황했다. 그 웃음 끝에서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말았을 때 소은은 알아차렸다. 이 공간에 이 사람에게 자신이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청소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 그녀는 잠시 숙소 앞에 멈춰 섰다. 낡은 복도, 삐걱이는 문짝, 흐릿한 전구 불빛. 그런데 오늘은 이 모든 게 낯설게 따뜻해 보였다. 아마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소은은 그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듯했다. 비가 그치지 않는 하루였다. 유리창 너머로 흘러내리는 빗줄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검은 구름은 하늘 전체를 장악해 아침인지 저녁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었다. 오전 내내 바닥 청소와 침구 교체로 지친 소은은 마지막 방에 들고 들어야 할 정수기 물통 앞에서 멈춰 섰다. 팔 힘은 다 빠졌고 허리는 반쯤 접힌 채였는데 정수기 위에 올려야 하는 18리터짜리 물통은 그 존재만으로도 벽처럼 느껴졌다. 억지로 끌어안고 옮기려던 찰나 균형을 잃고 몸이 앞으로 쏠렸고 소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때 잡아라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팔이 허리를 휘감더니 등 뒤로 확 당겨졌다. 눈앞에 물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퍽 소리를 내고 넘어졌다. 괜찮아? 그 목소리는 익숙했고 허리를 감싼 팔도 익숙했다. 현도였다. 그의 셔츠가 젖어 있었고 물기가 흐르는 바닥 위로 그의 손등이 흘처럼 묻었다. 소은은 숨을 골랐다. 죄송해요. 저 혼자 할 수 있었는데 괜히 혼자 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데. 너 이거 들다 허리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는 소은이 들려던 물통을 한 손으로 들고 쉽게 정수기에 얹었다. 그 모습을 보며 소은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단단한 팔뚝, 진지한 눈빛, 젖은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이마. 그렇게 가까이서 현도를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저녁 근무를 마친 소은은 사장실 앞에 서 있었다. 소은은 아직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현도가 문을 열며 말했다. 그냥 사장실에서 자고 가. 여기서요? 그래.
어차피 난 방 하나 남겨놨어. 소은이 쓸 수 있게. 저 때문에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는 웃으며 말했고 그 말에 소은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방은 따뜻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소은을 위한 새 이불과 수건이 놓여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비는 여전히 굵었고 한기가 유리창을 타고 느껴졌다. 그러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소은은 놀라며 문을 열었다. 아까 물통 옮기다 팔이 삐끗했단 말이야. 파스 좀 줄래? 소은은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내밀었고 현도는 파스를 어깨에 붙이며 인상을 찡그렸다. 이건 내가 좀 붙여줄래? 오른쪽은 잘 안 돼. 주저하다가 소은은 파스를 들고 그의 등 뒤에 섰다. 셔츠를 벗은 그의 어깨는 단단했고 그녀의 손끝이 닿자 현도는 살짝 몸을 움츠렸다. 아, 차갑다. 죄송해요. 금방 붙일게요. 파스를 다 붙이고 나서도 소은은 물러나지 못했다.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 탓에 손끝이 멈춘 그 자리에 마음까지 놓아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은아. 네. 가끔 널 보면 꼭 이 방에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내가 이 공간을 너무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소은은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다가오며 손끝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말했다. 나 해도 돼. 그 말이 떨어지자 소은은 마주보던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울리던 수많은 생각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감각이 그의 손끝으로, 숨결로, 체온으로 몰려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사장실 안의 좁은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세상의 소음은 모두 그 방문 바깥에 놓여있는 듯 고요했다. 소은은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체온이 이토록 안정감 있게 다가온 것도, 그렇게 부드럽게 자신을 안아주는 것도. 그가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소은은 자신의 마음 한편에 있던 낯선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새벽녘 창문을 타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불빛 아래 현도는 소은의 머리맡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잘 자. 내 옆에 있으니까 무서울 거 없어. 소은은 그의 품 안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 밤은 둘 사이의 모든 거리와 경계를 허문 첫 번째 날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소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모텔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침구를 대고 욕실을 닦고 손님이 나간 객실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지내는 동안에도 어색함이나 흔들림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아니, 너무 조용한 태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다고 말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연서의 눈에만큼은 어설프게 보였다. 야, 소은아.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소은은 고개를 들었다. 청소도구함을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췄다. 네. 아니, 얼굴에 자꾸 웃음이 붙어 있길래. 연서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그런 시선을 읽은 소은은 억지로 입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비가 그치니까 좀 살 것 같아서요. 그래. 나는 아직도 습해서 짜증만 나더라. 연서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날카롭게 쓱 긁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은의 태도만이 아니었다. 문제는 현도였다. 그는 이전보다 자주 소은을 챙겼다. 직원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도, 물류 정리 중에 무거운 박스를 옮길 때도 꼭 소은 쪽으로 눈길이 가는 장면이 눈에 밟혔다. 특히 지난 주말. 소은 씨, 이거 무거울 텐데요. 제가 들게요. 괜찮아요, 사장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손목 나가면 일 못하잖아요. 잠깐만 줘봐요. 그 짧은 장면. 평소였다면 현도는 그런 일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연서는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 소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용히 물었다. 소은 씨랑 요즘 좀 친하신 것 같네. 현도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챙기는 게 이상한가? 당연하진 않죠. 늘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으니까요. 그 말에 현도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잠깐의 정적에서 연서는 확신을 얻었다. 이 남자의 시선이,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소은이라는 것을. 다음 날 연서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 소은과 단둘이 주방에서 마주쳤다. 컵을 씻고 있는 소은의 옆에 서서 연서는 무심한 척 말을 걸었다. 여기 오래 있다 보면 나름 규칙이 생겨. 말하지 않아도 다들 눈치껏 지키는 선 같은 거. 소은은 컵을 헹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별말은 아니고. 그냥 괜히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너무 깊게 믿지 말라는 거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연서의 눈빛은 담담했고 말투는 천천히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소은은 잠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컵을 헹구며 말했다. 연서 언니는 저를 그렇게 안 좋게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그러곤 연서는 컵을 받아들고 물기를 털었다. 이런 데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야 오래 버티거든. 소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부터 그날 밤의 침묵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연서가 느낀 기류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건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오래된 서늘함에서 온 경고였다. 연서가 친정에 다녀오느라 하루 자리를 비운 날이었다. 오전엔 평소처럼 바빴지만 오후부터는 손님 발길이 뜸해졌고 로비는 오히려 조용했다. 소은은 이불 빨래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사장실 앞을 스쳐 지나가다가 문틈 사이로 눈이 마주친 현도와 자연스럽게 웃었다. 이따가 잠깐 들어올래요? 하는 말은 평소처럼 가벼웠지만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다. 저녁이 되자 둘은 마트에서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와 조용히 사장실 한쪽 탁자에 앉았다. 현도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소은은 그 침묵 속에서도 낯설지 않은 편안함을 느꼈다. 맥주잔을 몇 번 주고받자 입술보다 먼저 눈빛이 달라졌다. 멀찍이 앉아있던 현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하루 힘들었죠? 소은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힘든 하루도 같이 나눌 사람 있으면 안 힘들더라고요. 잠시 뜸을 들인 현도가 한숨처럼 말을 내뱉었다. 나 요즘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널 보면 자꾸 이상해지고 안 그래야 하는데 마음처럼 안 돼. 소은은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술잔 속에 묻었다. 그 조용한 순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현도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손끝이 소은의 손등을 건드린 순간 그녀가 먼저 손을 겹쳤다. 생각 같은 거 그만해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만 있어줘요. 그 말 한마디에 현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주 천천히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포개졌다. 창밖에서 가느다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사장실 안은 조용히 달아오르고 있었다. 옷깃이 흘러내리고 손끝이 머물던 자리에 뜨거운 온기가 남았다. 겹쳐진 손, 엉킨 숨결, 주저하는 듯 머뭇거리던 입술 끝이 결국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그날 밤 두 번째 선은 아무 말 없이 넘어졌다. 조용히 그리고 깊이. 소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러면 나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도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난 애초에 멈출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밤은 길고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던 모텔 뒷마당의 나무들이 창문 너머 흔들리는 듯했고 둘은 그 안에서 서로를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확인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이유도 타인의 규칙에 맞춰 숨을 죽일 이유도 없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이 방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이유가 되었다. 모텔 복도에 깔린 얇은 카펫 위로 연서의 굽있는 슬리퍼 소리가 똑똑하고 정적을 깨며 울렸다. 늦은 밤인데도 사무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엔 열어둔 노트북이 깜빡이며 재생 중인 CCTV 영상 하나를 비추고 있었다. 연서는 입술을 한쪽으로 물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던 시간이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동시에 복도로 들어갔다가 몇 시간 동안 화면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 순간 연서의 손끝이 떨렸다. 화면을 되감아 천천히 돌려보다가 현도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소은에게 들어가라 손짓하는 장면에서 멈춰섰다. 문은 닫혔고 그 후로 다시 열리지 않았다. 설마 저 안에서. 연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에 깊게 기대앉았다. 설마 진짜야? 목소리는 혼잣말 같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다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몇 분간 정적에 머물던 연서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다. 천천히 복도를 지나 소은의 숙소 문 앞에 멈춰서며 숨을 골랐다. 방 안에선 작은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노크하자 소은의 당황한 목소리가 곧 들렸다. 네, 누구세요? 나야, 연서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소은은 문을 열며 불안한 눈빛으로 연서를 마주했다. 낯빛은 밝지 않았고 양손은 본능적으로 앞치마 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하려고. 괜찮지? 연서는 시선을 고정한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소은은 당황했지만 뭔가를 숨기는 얼굴처럼 보였다. 연서는 방을 한 바퀴 훑어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현도 오빠랑 자주 같이 있는 것 같더라.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소은의 어깨가 움찔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을 피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근데 CCTV 보니까 지난번 비 왔던 날 둘이 같이 사장실에 있더라. 문 닫히고 몇 시간 동안 안 나오던데 사장실엔 뭐 볼 게 그렇게 많았을까? 그건 그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퇴근 못했어요. 사장님이 그냥 쉬다 가라고 하셔서. 현도 오빠가 그런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던가? 연서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안에 깃든 말은 예리하고 무거웠다. 소은은 손끝에 힘을 주고 시선을 돌렸다. 뭐라고 변명할 수도 또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연서 씨,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걸 내가 설명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아님 내가 틀린 눈을 가졌다고 말할래. 연서가 한 발 더 다가서자 소은은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좁혀졌고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내가 눈치 못 챌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소은의 말은 울음이 섞인 체념처럼 흘러나왔다. 입술은 떨리고 눈은 붉어졌다. 연서는 그런 소은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에 쥔 열쇠 뭉치를 꼭 쥐며 한숨을 길게 뱉었다. 난 지금 너한테 실망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아서 내가 그런 빈틈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도 알 것 같아서. 소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현도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 자신에게 처음 괜찮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었기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고 지켜야 할 선조차 흐려졌다. 오늘까지만 참을게. 그 이후는 나도 몰라. 그 사람, 내 사람이야. 적어도 아직까진. 연서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소은의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소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숨을 토해냈다. 그날 밤 모텔 복도에 남은 그림자는 가시지 않았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소은은 이미 유리창에 맺힌 이슬을 닦고 있었다. 뿌연 유리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유독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흐르더니 이내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다. 그 차가움은 바깥 날씨 탓이 아니라 자꾸만 시선을 마주치는 현도 때문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아직 이른데 벌써 나왔어요? 현도의 목소리는 낮고 나른했다. 소은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꾸했다. 그냥 오늘은 눈이 빨리 떠졌어요. 뭐라도 해야 잠이 덜 깰 것 같아서요. 현도는 무심한 듯 다가오더니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마른 걸레를 가져갔다. 그리고 유리창 위, 그녀의 손자국 위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에 그들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피곤하죠? 어제 거의 늦게까지 정리했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익숙해서요. 그 말에 현도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말투가 너무 익숙한 듯 들렸다는 걸 느끼며 소은은 살짝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얼굴을 현도는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묘하게 얼버무리는 말투, 달아오른 귓불,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살짝 비치는 목선까지. 손이 닿은 건 우연이었다. 소은이 걸레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을 때 현도의 손이 조금 더 빨랐고 그만 그녀의 손등을 덮쳐버렸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 낯선 기척 때문에 손을 먼저 뗀 것은 소은이었다. 누가 본 것 같지 않아요? 기분 탓일 거예요. 기분 탓이라 해도 괜히 신경 쓰여서요. 현도는 대꾸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끝이 아직도 자신의 손등에 남아있는 것 같아 소은은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방으로 황급히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문을 닫고도 한참을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가슴 위에 얹힌 손을 꾹 누르고 있었다. 그날 하루 내내 그녀는 현도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점심시간이 되어도 말은 꼭 필요한 것만 나눴고 표정은 조심스러울 만큼 단정했다. 하지만 몸은 그 말을 따라주지 않았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그의 체온이 자꾸만 떠올랐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연서는 친정에 간다고 전날 미리 말했고 사장실의 불은 켜진 채였다. 샤워를 마친 소은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숙소 창가에 기대어 사장실 쪽을 바라봤다. 그 불빛이 마치 부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밤이 될 거란 것을. 안 자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문 열릴 줄 알았거든요. 현도의 대답은 너무도 짧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래 곱씹어야 할 정도로 무겁고 절절했다. 소은은 망설임 없이 그 방 안으로 들어섰고 현도는 말없이 그녀의 수건을 벗겼다. 물기 어린 머리카락에서 비릿하고도 은근한 향이 번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건 또 실수일까요? 난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그럼 사랑일까요? 이제 와서 사랑 아니면 뭐라 부르죠? 우리가 선택한 건 분명하니까. 그 대화는 입술 위에서 멈췄고 숨결은 빠르게 엉켜들었다. 이번엔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복도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해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해도 이 밤은 그들에게 너무도 완전하고 확실했다. 처음엔 혼란에서 비롯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 방 안엔 맥주 냄새도 없었고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손끝이 닿은 아침은 결국 서로의 몸이 포개진 밤으로 이어졌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소은은 손에 든 수건 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고 익숙한 동선으로 203호 문 앞에 멈춰 섰을 뿐인데 문이 열리는 순간 마주친 시선 하나에 그녀의 걸음이 멈춰버렸다. 그 방의 투숙객은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한 출장 손님이었고 체크인할 때 현도와 간단한 인사만 나눴을 뿐 소은은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낯선 남자의 눈빛이 너무도 강하게 그녀를 뚫고 보는 바람에 어깨가 움찔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실례지만 잠깐만요. 남자가 말을 붙였다. 침착한 말투였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혜진 씨 아니세요? 소은은 말없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질문은 난생 처음이었고 당황스러운 만큼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성함도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그런데 정말 닮으셨어요. 소은이 당황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우철은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구겨지지 않도록 잘 보관된 흑백 사진 한 장. 오래된 사진 속엔 또렷한 눈매에 오똑한 코, 조심스레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거울을 보는 듯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분이 제 아내예요. 이름은 장혜진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늘 묘하게 뭔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 사진 같지만
어쩐지 빈자리가 하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소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낯선 남자가 건넨 오래된 가족사진 속 얼굴은 마치 자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막 깨어나려는 조각 같았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걸 물으셨어요? 우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 아내가 어릴 때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 몰래 낳은 아이였는데 가정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다고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몇 년 전부터 그게 마음에 걸려서 틈날 때마다 조용히 수소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는 순간 그냥 느낌이랄까요.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무언가가 있더군요. 소은은 들고 있던 수건 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가슴 안쪽이 무언가로 서서히 휘감기는 기분이었다. 혈연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건 이런 순간일까 싶기도 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근처에 있어요. 출장 때문에 왔다가 내일쯤 안 해도 합류할 거예요. 혹시 만나볼 생각 있으신가요?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대답 하나로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잡한 실타래를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정교한 퍼즐 같아서 말이다. 사장실 문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연서는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섰고 탁자 위에 놓인 장부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체크인 기록, 정리된 손님 메모들, 그리고 구석 한쪽에 적힌 작은 메모 그 글씨체가 연서의 눈에 걸렸다. 낯익은 필체였다. 단정하지만 어딘가 불안정하게 꺾이는 획, 숫자 하나에도 습관처럼 달라붙는 꼬리. 본인도 모르게 짓던 메모 습관을 연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장실에 혼자 있을 때 종종 메모지나 장부에 혼잣말처럼 글씨를 적곤 했는데 이 글씨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의 손길이었다. 소은이 이 방에 들어온 적이 있었단 말이네. 연서는 장부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참을 조용히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로비로 걸어 나왔다. 소은은 마침 카운터 근처에서 체크아웃하는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다. 소은 씨, 잠깐만. 사장실에 언제 들어갔었어요? 갑작스런 물음에 소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네, 사장실이요? 장부에 당신 글씨가 있던데요. 손님 체크 메모 밑에 작은 글씨로 정리 완료라고 써 있었어요. 현도 씨 말고 그 장부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나랑 당신밖에 없잖아요. 소은은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부정하려 해도 눈앞에서 장부를 들이민 연서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더는 피할 수 없는 기류가 느껴졌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방에 없었고 사장님이 그냥 하루만 재우겠다고 해서. 하루만요. 연서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사장실에 정리 완료 같은 메모는 왜 썼을까요? 침대 정리도 당신이 해줬겠네요. 시트도 갈아주고 베개도 나 대신 그 사람이랑 잤겠죠.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만두세요. 연서가 단호히 잘랐다. 이젠 진심으로 질리는군요. 당장 방 빼요. 지금 당장. 소은은 머리를 숙인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현도가 걸어오고 있었다. 상황을 대충 짐작한 듯 눈빛이 요동쳤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현도 씨, 말해요. 내가 오해하는 건지 아니면. 현도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됐어요. 답 안 해도 다 들었으니까. 그 여자 내가 직접 내쫓을 테니까 현도 씨는 그 입 다물고 계세요. 당분간 손대지도 마요. 소은은 억지로 가방을 꾸려들고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두 손은 떨렸고 걸음은 무거웠으며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로비 쪽을 돌아보았다. 현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단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한 채. 여보, 이 사진 좀 봐요. 내가 말한 그 여자예요. 우철이 핸드폰 화면을 아내 혜원에게 조심스레 내밀었다. 모텔 로비에서 몰래 찍은 사진 한 장. 화면 속의 소은은 창가에 서서 접수를 정리하던 중이었고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엽서는 분명하게 잡혀 있었다. 혜원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숨을 멈췄다. 손끝이 서서히 떨렸고 입술이 말라가듯 굳어갔다. 이게 누구라고요? 내가 출장을 갔던 모텔에서 봤다니까. 그냥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에 밟히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당신 언니가 떠올랐어. 언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그 사진 있잖아. 당신이 어릴 적 엄마랑 언니랑 같이 찍은 거. 난 그 사진을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이 여자 그 언니랑 닮은 게 분명해. 혜원은 무언가를 확인하듯 서랍을 열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가장자리가 바랜 앨범을 넘기던 손이 멈춘 곳. 8살 무렵의 쌍둥이 자매가 어깨를 맞댄 채 웃고 있는 흑백 사진 한 장. 그 중 한 명이 지금의 소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혜원아, 혹시 내 언니 그때 도망쳤다고 했었잖아. 집안 반대 무릅쓰고 어떤 남자랑. 맞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어. 언니는 결국 가족을 끊고 나갔고 몇 년 뒤에야 사고 소식이 전해졌어. 부부가 함께 죽었다고. 우철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근데 그때 아이 이야기는 없었잖아? 응,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도 아무도 몰랐어. 친척들도 엄마조차도. 혜원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고 우철은 그런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망설임 끝에 혜원이 말했다. 그 애를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소은은 멍하니 테이블에 놓인 차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째 가슴 한켠이 덜컥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모텔을 나온 이후 어딘가 공중에 둥둥 떠있는 기분이었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우철이라는 손님이 다녀간 뒤로 낯선 연락이 하나 들어왔다. 소은 씨,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제 아내가 직접 뵙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정중한 말투와 이름을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를 받고 소은은 약속 장소로 나왔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은 중년 여성의 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말문을 닫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혹시 당신 어머니 성함이 혜진 씨 맞나요? 소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몰라요. 혜원의 눈에 순간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 사진 봐줄래요? 사진 속에는 두 소녀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이 지금의 소은과 너무 닮아 있었다. 소은은 숨을 삼키며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누구예요? 오른쪽이 내 언니야. 혜진. 그리고 난 그 동생 혜원이라고 해. 소은의 입에서 무언가 말이 나올 것 같았지만 목 안에서 가로막힌 채 헛바람처럼 끊어졌다. 그럼 나는. 혜원이 손을 뻗어 소은의 손등을 감쌌다. 소은아, 내가 내 언니의 딸일 수 있어. 널 보고 처음엔 정말 놀랐는데 이젠 확신해. 너무 닮았어. 세상이 멈춘 듯했다. 고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불쑥 들어온 순간 소은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낯설고 따뜻한 말투, 피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손길, 무엇보다 사진 속 익숙하지 않은 그 웃음이 어딘가 가슴을 울리고 있었다. 고급 승용차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소은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하루가 모텔 방 청소와 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선 풍경이 차창 너머로 펼쳐지고 있었다.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혜원의 남편 우철이었고 옆자리에는 어쩐지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따스한 시선을 보내는 혜원이 앉아 있었다. 우리 집이 조금 크긴 해요. 놀라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여긴 당신 집일 수도 있으니까요. 혜원의 말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소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었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믿기지 않았다. 정말 자신에게 가족이 생긴 걸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차는 대문이 열리는 자동 철문을 지나 넓은 마당이 있는 저택 앞에 멈춰섰다. 낡은 기숙사와 좁은 모텔 숙소에 익숙한 소은의 눈에는
영화 세트장 같은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 고요한 응접실, 책이 빼곡히 꽂힌 선반들. 차가운 냉기 대신 오래된 나무와 따뜻한 나탄향이 풍겨왔다. 소은아, 잠깐 여기 앉아봐요.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좀 있었어. 혜원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우리 언니, 그러니까 내 엄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 성격은 고집도 있었지만 눈물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었지. 아버지,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는 좀 완고했어.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고 집안의 명예가 어쩌고 하는 그런 분이셨지. 소은은 혜원이 건네주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언니가 어느 날 남자를 데려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집안 배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반대했지. 두 사람은 결국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고 우린 그 뒤로 소식을 끊겼어. 결혼식도 못 받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됐어. 그리고 교통사고요? 소은의 입에서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혜원은 놀란 듯 소은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고였어.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언니 부부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지. 두 사람은 현장에서, 그리고 넌 그때 집에 없었다고 했대.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우린 그 사고로 너까지 잃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소은은 멍하니 손에 쥔 찻잔을 내려다보다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정말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그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한테 가족은 있어. 내가 있어.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은 곁으로 와 천천히 소은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헤어진 자매처럼. 마치 엄마 대신 품에 안기려는 조카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소은은 처음엔 멈칫하다가 결국 그 품에 고개를 묻었다. 따뜻했다.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냄새 같기도 했다. 어딘가의 공기처럼 언제나 존재하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 감정.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도 돼요? 소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혜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도와줄 거야. 고생 그만하고 아프지 말고 혼자 울지도 말고. 그날 저녁 소은은 혜원의 집 게스트룸에서 하늘색 침대보 위에 몸을 뉘었다.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도 골목길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할 정도였다. 하지만 잠시 후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다. 악몽도 비명도 없는 잠. 마치 품에 안긴 채 재워지는 아이처럼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의 집에서 잠들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소은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정장 차림에 단정히 묶은 머리가 낯설었다.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긴장감은 단순히 첫 출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긴장감은 모텔에서의 날들을 뒤로하고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세계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로비를 지나며 마주친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몇몇은 그녀를 어색하게 힐끔 보기도 했다. 혜원 대표님의 조카라는 수식어는 이미 건물 안에 퍼질 만큼 퍼져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소은 씨, 회의실로 오세요. 오늘 첫 배치 부서 미팅이 있어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차 대리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안고 회의실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기며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모텔의 어수선한 복도와 시트 구겨진 침대, 그리고 그 방 안에 잊지 못할 시선과 숨결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은 이 회색 정장 안에 갇혀야 했다. 그녀는 이제 모텔의 소은이 아니었다. 혜원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은 이 회사의 신입사원이자 미래에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소은아, 오늘 어땠어? 점심시간 대표실에서 혜원이 소은을 따로 불렀다. 두 사람 사이엔 혈연이라는 말보다 더 단단한 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처음이라 정신없었지만 재밌었어요.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긴장되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게 익숙한 편이라.
그건 내가 어디에서든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일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기대도 해. 내가 있는 이 회사에 들어왔잖아. 기댈 사람도 믿을 사람도 곁에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면 돼. 소은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근데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를 배운다는 말이 어색했어요. 누가 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다 눈치로 익혔고 경험으로 터득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소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게 안타까워. 그게 누굴 탓하겠니?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이 회사의 공동대표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그건 내가 원할 때만. 후계자요? 소은의 눈이 조금 커졌다. 혜원은 조용히 웃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 대표님이 조카에게 사무실 물려주려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릇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소은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저 제대로 배워볼게요. 이제 그쪽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모텔 같은 데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절대. 그 다짐은 가벼운 선언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안정된 삶이 소은에게는 발끝부터 손끝까지 전신을 끌어모아야 겨우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었다. 그래서 소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 그 남자의 옅은 눈웃음과 저녁 맥주잔을 부딪히던 장면이 스미듯이 떠올랐다. 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잊지 못할 것을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었다. 그 밤 그녀는 혜원의 집 게스트룸 책상에 앉아 자기 이름이 선명히 적힌 명함을 꺼내 들었다. 이소은 기획본부 신입사원, 삐뚤빼뚤한 고아원의 이름표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심스레 한 문장을 덧붙여 적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출장지로 향하는 차 안, 소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지형의 시선을 빼앗겼다. GPS는 아직 몇 정거장 남았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가방을 움켜쥐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벌떡 일어난 자신이 낯설었다. 차창밖 고도 끝에 작게 걸린 간판이 시야를 끌었다. 월영장 모텔. 그 5글자가 허공에 떠 있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내려앉았다. 아직도 그대로였다. 글자 끝이 부서진 듯한 초록색 간판도, 철제 난간에 걸쳐진 화분도, 정문 옆 늘어진 바람막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시간도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소은은 무의식처럼 발을 옮겼다. 도로 옆 인도를 따라 천천히 모텔이 보이는 위치까지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길을 허겁지겁 달려가 미소를 숨기며 문을 열었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명함이 꽂힌 가방을 어깨에 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306호 그 방번호 왜 아직도 기억나지? 그 문 앞에 서서 그녀는 손을 뻗어보는 흉내만 냈다. 가만히 손끝이 공기를 더듬듯 허공에서 맴돌았다. 그 방에서 들었던 숨소리, 다정한 말투, 그리고 차마 다시는 꺼낼 수 없는 밤의 속삭임이 하나씩 스쳐갔다. 혹시 그쪽도 여기 투숙객이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소은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중년의 남자, 흡사 직원처럼 보이는 이가 묘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아니요.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예전에 머문 적이 있어서요.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어딘가 들킨 기분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투숙객보다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방은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예전 손님들이 가끔 다시 찾아오긴 해요. 아련한 기억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남자는 혼잣말처럼 웃으며 돌아섰고 소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호텔 근처의 카페에 앉아 소은은 자신이 왜 그 모텔 앞까지 갔는지 곱씹었다. 일은 잘 풀리고 있었다. 혜원은 자신을 대견하게 여겼고
회사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묵은 그리움이 모르는 사이 그녀의 발을 그곳으로 끌어당겼던 것이다. 다 끝난 일이잖아. 지나간 사람이야. 소은은 커피잔을 쥔 채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시간도 거리도 명함도 그를 마음속에서 지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차라리 그가 한 번만이라도 붙잡았더라면, 아니,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밤 숙소에 돌아와 누운 침대 위. 소은은 베개 싯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속삭임처럼 한마디를 흘렸다. 그때 당신도 나처럼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은이 정장을 입고 나타난 날은 이상할 만큼 하늘이 맑았다. 비가 한참 내렸던 그 주의 끝자락에서 햇빛은 유난히 투명했고 도로 위엔 바람조차 적당했다.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들은 거래처 로비에서 현도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안내를 받던 여자의 옆모습을 보고 순간 멈춰섰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도와드릴 박소은 대리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웃고 있었고 발음도 또박또박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모텔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의 다급함이나 순진한 기색은 하나도 묻어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들었을 때 현도는 뒷머리부터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소은이었다. 자신이 매일같이 이름을 불렀고 손끝에 감쌌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떠올리던 바로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깔끔한 재킷에 무표정한 얼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소은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소은은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업무 중엔 이름 대신 직책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말이 현도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장난스러움도 없고 부끄러운 듯 눈을 피하지도 않고 그저 말 그대로 선을 긋는 목소리였다. 마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그동안 잘 지냈어요? 현도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자신의 그 유약함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소은은 시선을 그의 왼편 어깨에 얹은 채 공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네. 그쪽은요? 모텔은 아직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예요. 나도 그대로고. 그 말에 소은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남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녀는 서류를 챙겨 들고 돌아섰고 그의 앞을 지나치며 아주 짧게 덧붙였다. 현도 씨, 더는 저를 그 방 안에 두지 말아요. 전 이제 거기 없어요. 그날 밤 현도는 한참 동안 모텔 사장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소은의 손글씨가 남아있지 않았고 방번호가 적힌 장부도 달력도 새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도 자꾸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것 같은 의자와 그녀가 올려뒀던 맥주 캔 자리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은아. 하지만 바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가 머물던 그 자리엔 여전히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회색 유리창을 닦으며 나는 문득 그 모텔의 작은 창문을 떠올렸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었고 그에게는 잠시 머물다 간 바람 같은 존재였다. 이제는 이름 석자만 남았고 그조차도 그가 다시 꺼내드릴 일은 없겠지만 그 시절의 나는 그에게 전부였고 그는 내게도 처음이었다. 소은 부장, 오늘 회의 안 늦으시겠어요? 회원의 목소리가 내 뒤를 타고 흐르며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챙겼고 복도 끝 유리 벽을 향해 발을 옮겼다. 회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적어도 지금은요. 또 회피하네요. 요즘 연락 왔다면서요? 나는 멈춰선 채 미소를 지었다. 왔어요. 2번. 부재중으로. 왜 안 받았어요? 받아도 묻고 싶은 말이 없더라고요. 궁금하지도 않고. 그 대답은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너무 궁금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번호를 쳐다봤다. 받지 않은 건 다시는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다. 현도의 이름을 떠올린 건 어제 저녁
우연히 혜원이 보여준 신문기사 속에서였다. 소규모 모텔, 대형 체인과 경쟁하다는 기사 제목 아래 사진 속에 흐릿하게 찍힌 익숙한 어깨선이 있었다. 여전히 그는 모텔을 운영 중이었고 표정은 의외로 편안해 보였다. 사랑은 지나갔어요. 그럼 지금 남은 건 뭐예요? 혜원이 물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답했다. 사람이요. 나도 이제 사람 중 하나예요. 누군가의 여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진 사람.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히지 않았다. 내가 망쳐놓은 것도 있었고 그도 나를 지키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 서로에게 선을 넘은 만큼 책임도 함께 나눠 가진 셈이었다. 사랑은 그때, 그날, 그 시간에만 진실이었다. 지나가면 미련이 되고 남기면 죄책감이 되고 잊으면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였다. 나는 그 방을 나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사랑은 지나갔지만 나는 나를 찾았어요.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퇴직 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처음 며칠은 의외로 괜찮았다.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여유롭게 밥을 차려 나누어 먹고 간단히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은 오히려 신선했다. 그렇게 함께하는 낮은 처음엔 나름대로 다정했고 어쩌면 지난 몇 년간 놓치고 있었던 부부라는 이름의 틈을 메우는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주일을 채 넘기지 않아 그 여유가 무게를 바뀌는 걸 느꼈다. 아침엔 토스트를 굽고 점심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녁엔 뭐 해 먹을지 또 고민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피로해졌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예전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그 속에서 조용한 나만의 루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기척이 하루 종일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남편은 늘 부지런했고 말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조용한 성격조차도 매일같이 옆에 머무르니 마치 공간이 더 좁아지는 기분이었다. 점심은 뭐야? 라는 말이 처음엔 그저 일상처럼 들렸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그 말이 내게 의무처럼 느껴졌고 닷새째 되는 날엔 속으로 한숨부터 나왔다. 그래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 해놓은 반찬 있으니까 찌개만 끓일게. 국만 끓이는 거야? 그럼 내가 장 봐올까? 그가 다정하게 묻는 말이었음에도 나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아니, 장 보러 가면 메뉴가 하나 늘어. 그냥 있어줘. 설거지를 하다가 손등에 묻은 거품을 물로 헹구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왜 이렇게 사소한 일상이 피곤하게 느껴질까? 남편이 무심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그의 존재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걸까? 그러고 나서야 알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는 내 안에 어떤 다른 감정과 마주하고 있다는 걸. 예전엔 못 느꼈던 공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뿌옇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점심 먹고 뭐 할 거야?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나는 식탁을 정리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그냥 집 좀 치우고. 빨래 돌려야겠지. 같이 영화나 볼까? 응, 나중에. 이따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의 시선은 그와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말엔 나름의 애정이 담겨 있었고 함께 보내려는 의지도 놓였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마음을 더 이상 반갑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쩌면 그가 옆에 있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전에 익숙했던 어떤 자유로움과 감정의 여유를 잃어버린 걸지도 모른다. 마치 나만의 공간과 시간이 점점 밀려나는 느낌. 더 솔직히 말하자면 혼자인 낮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던 거다. 그날 밤 남편은 나보다 먼저 잠들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켜지 않은 TV를 바라보다가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채팅 앱 속 불이 꺼지지 않은 대화창 하나가 조용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내일 시간 어때요? 그 문장이 뜨는 순간 나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러곤 고개를 돌려 침실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손끝이 떨렸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마치려는데 남편이 조용히 옆에 와서 고무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됐다. 내가 할게 하며 웃었겠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타이밍을 맞춰 핸드폰을 들었다.
잠금 화면에 새로 도착한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지금 바빠요? 그 문장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대답을 썼다. 조금 후에 전화할게요. 오늘 얼굴 보니까 반가웠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메시지를 닫고 핸드폰을 엎어두었다. 그걸 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설거지하는 손놀림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그런 게 더 무서웠다. 차라리 뭘 보냐고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것조차 귀찮고 불편했을지 모르겠다. 애매한 침묵 속에서 물소리만 흘러나오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왜 이리 멍하니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요즘 많이 피곤하지. 남편의 질문은 정말 무심한 듯 건조하게, 그러나 의외로 따뜻하게 다가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한 게 맞았다. 대답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뻔하니까. 그래서 그냥 밥숟갈 하나를 더 닦으며 물만 바라보다가 어쩌다 입이 먼저 나갔다. 피곤한 건 당신도 알겠네. 삼시세끼 해주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와서 나도 놀랐고 남편도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말없이 고무장갑을 벗었다. 그 순간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다. 그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나도 안다. 지금 이 짜증은 남편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 때문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 반대편 동, 그저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고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몇 번 눈이 마주쳤던 사람. 이름도 모르던 그와 어느 날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 인사는 차츰 문장으로 바뀌었고 문장은 카페 약속으로, 약속은 손끝의 스침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남편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곤 한다. 남편이 숨소리를 크게 내며 옆에 누웠을 때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그의 메시지를 열어본다. 오늘은 언제쯤 조심히 나올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묻는 순간 나는 머릿속으로 남편의 동선을 계산하고 어떤 시간에 가장 빈틈이 많은지를 그려보게 된다. 그리고 그런 나를 스스로 혐오하면서도 다시 그와 나눈 대화를 되새김질한다. 밥 차려줘서 고마워.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 당신 웃는 걸 잘못 본 것 같아서. 남편의 말에 나는 다시 웃지 않았다. 아니, 웃고 싶지 않았다. 그런가? 거울 좀 자주 보지 그래. 당신 표정도 요즘 그리 밝진 않아. 말끝이 자꾸 뾰족해지는 걸 안다. 하지만 자꾸만 내 안에 무언가가 쏟아지기 직전처럼 흔들리고 있어서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아는 사랑은 이렇지 않았다. 누군가의 밥을 챙기고 한숨을 묻어가며 겨우겨우 하루를 넘기는 게 사랑은 아니었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설렜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생생했다. 설거지를 마친 싱크대 앞에서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내일은 몇 시쯤 나올 수 있어요? 그의 메시지가 다시 와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12시 10분쯤. 남편은 점심 먹고 낮잠 자요. 그리고는 화면을 꺼버렸다. 웃음도 눈물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숨이 하나 새어 나왔다. 그 순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은 이미 집이라는 공간을 떠나고 있었다. 오늘도 나갈 거야? 남편의 물음은 다정함도 집요함도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는 입술을 다문 채 거울을 바라보다가 어깨에 살짝 걸쳐있던 가디건을 단정히 여미며 대답했다.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 약속 있어. 말끝을 흐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단호한 어조와는 달리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석은 내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눌렀다. 주말 아침이었고 식탁 위에는 갓 구운 식빵과 달걀 프라이가 식어가고 있었다. 아침을 같이 먹자는 말도 잘 다녀오라는 인사도 없었다. 아니, 그 말이 오가던 시절이 너무 오래전이라 이제는 없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무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핸드백 속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다. 립스틱을 덧바르고 머리를 정리하고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켰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혼자였고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은 괜히 초조했고
이유 없는 설렘이 자꾸만 심장을 간지럽혔다. 차를 몰고 나와 익숙한 카페 건물 앞으로 향했다. 1층은 커피 전문점, 2층부터는 학원이나 네일숍, 그리고 맨 위 5층은 모텔로 되어 있는 그 복합 건물. 이전엔 그냥 스쳐 지나치던 그곳을 나는 이제 한 달째 이 시간에 드나들고 있었다. 그가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어색한 듯 손을 흔들었고 나는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만큼은 조심스러웠다.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내 코트를 받아 걸었고 나는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두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불편하지 않았어?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장소까지. 아니야. 오히려 더 편해. 누구 아는 사람 만날 걱정도 없고. 그의 말에 나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은 짧았고 분위기는 금세 무르익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을 때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남편과 함께하는 지루하고 조용한 나날들 사이 이건 틈새처럼 찾아온 따뜻한 온기였고 나는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너 요즘 많이 예뻐졌다는 얘기 듣지 않아? 그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집에서는 살림만 하는데 내 눈엔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내 볼을 감싸 안았고 그 순간 나는 모든 죄책감을 밀어냈다. 손끝이 살을 스치고 입술이 닿기 전까지의 떨림은 짜릿했고 그 떨림이 이어진 장면은 방 안에 고요한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끌림은 애써 억누른 그리움의 덩어리가 터져버린 것처럼 격정적이었다. 첫 번째 선은 그렇게 넘겨졌다. 말도 계획도 약속도 없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고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나 자신이 먼저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5층에서 내려와 커피 한 잔을 들고 1층에서 나오는 척 걸어 나왔다. 핸드폰을 켜보니 민석에게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집에 오는 길이면 우유 좀 사와.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퇴직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단절의 서막이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흐르던 자유의 공기는 이제 조심스럽고 치밀한 계산을 필요로 했고 나는 그 계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은 이랬지만 다음부터는 더 치밀하고 은밀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알았다. 이 선택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하지만 그날의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집은 점점 좁아졌다. 처음엔 반가웠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내리고 남편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도 나쁘지 않았고 점심엔 종종 산책도 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숨이 턱 막혔다. 민석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퇴직 전까진 바쁘고 깔끔하고 대화도 가볍게 흘릴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선 이상할 정도로 집 안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입을 좀 털었어. 이거 어제도 먹었던 반찬 같은데. 하는 말투 하나하나가 잔소리로 들렸고 쌓아놓은 설거지 위에 쌓이는 스트레스처럼 그의 시선도 따갑게 느껴졌다. 아침을 차려주고 나면 점심을 생각해야 했고 점심을 치우자마자 저녁 걱정이 밀려왔다. 밥을 짓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일이 되니 아침 해가 뜨는 게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그런 날엔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엔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았던 사이였는데 조깅을 하다 우연히 몇 번 더 마주치고 말이 길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었다. 대화는 가볍고 유쾌했다. 남편 퇴직하고 불편하죠 라는 말 한마디에 숨겨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뻔했고 그는 그 모든 걸 눈치채듯 웃어넘겼다. 그 웃음이 다정하게 느껴졌고 어쩌면 나는 그 다정함 하나에 흔들렸던 것 같았다. 설거지 내가 해줄까? 민석이 묻는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말이지만 목소리 끝이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견딜 수가 없었다. 됐어. 괜찮아. 그냥 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표정이 요즘 왜 그래? 피곤한 거야. 아니, 그냥 좀 복잡해서 그래. 복잡한 게 뭐야? 내가 있어서 불편한 거야?
순간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뱉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기분이 좀 그래서 그래. 기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걸 나도 안다. 민석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불편하고 눈동자가 머무는 곳마다 내 자유가 쪼그라들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도 신경 쓰는 듯한 눈빛이 점점 더 숨을 막히게 했다. 가만히 있는 것조차 누군가에 의해 관찰당하고 있는 기분. 감시자 같은 그의 존재는 어느새 집 안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었다. 반면 그 사람은 묻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왔는지, 뭐 했는지 따지지 않았고, 그냥 듣기만 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뿐이었다. 그 웃음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정도였고, 민석의 말투와 걸음걸이, 질문 하나까지도 더 이상은 참기 어려운 무게처럼 가슴에 얹혀갔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손목에 걸려있는 팔찌를 내려다보게 됐다. 그 사람이 처음 선물해 준 거였다. 민석과는 한 번도 주고받은 적 없던 그런 사소한 선물. 그가 좋았다. 자주 보고 싶었다. 그 사실이 죄책감으로 이어지기 전에 오히려 그가 내 유일한 숨통이란 사실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오늘 저녁도 같이 먹자며 민석이 말을 건넸다. 오늘은 뭐 먹지? 삼겹살이나 구울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삼겹살 좋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일 약속 시간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삼겹살은 굽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그와 먹기로 한 메뉴였으니까. 점점 더 민석은 내게서 멀어져 갔고 나는 멀어질수록 그와 가까워졌다. 마치 정해진 결말처럼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날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처럼 모든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민석이 아침부터 괜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나 역시 그 기분에 맞춰 밥상을 차렸다. 정갈하게 썬 김치 옆엔 멸치볶음을 얹었고 된장국엔 감자와 호박을 적당히 넣었다. 식탁에 앉은 민석은 평소보다 많이 말이 없었다. 무언가를 눈치챘나 싶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그저 국을 뜨며 말했다. 점심은 내가 간단히 먹을게. 내가 마트라도 다녀오지 그래.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다. 나가라는, 오늘은 괜찮다는 묵인처럼. 현관에 나서면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마트 다녀올게. 저녁에 필요한 거 생각나면 문자 줘. 민석은 고개만 끄덕였다.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전 손가방 속에 있던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남편의 스마트폰에 깔아둔 위치 추적 앱이 연동되며 현재 좌표가 집 내부로 고정되었다는 신호를 받았다. 집에 머무르는 이상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누구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민석의 눈을 피해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향했다. 같은 단지, 다른 동. 오늘은 장소를 옮겼다. 그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5층 모텔방. 늘 그렇듯 복도 끝, 간이 테이블과 소파가 함께 있는 구조였다. 방문을 여니 익숙한 향이 먼저 단겨왔다. 향수도 아니고 방향제도 아니고 그 남자만의 온도 같은 것이 공간 안에 퍼져 있었다. 나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다는 그가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웃었다. 오는 길 안 막혔어. 응. 오히려 오늘은 민석이 먼저 마트 가라더라. 타이밍 딱 좋았어. 그는 캔맥주 2개를 꺼내더니 하나를 나에게 건넸다. 아직도 위치 추적돼. 나는 캔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앱으로 연결해놨어. 지금도 집 안에 있는 거 확인했어. 그 사람은 내가 마트에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대화는 언제나처럼 간단했다. 복잡한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우리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대화가 이어졌고 간단한 눈짓과 손끝에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맥주를 들이켜며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우리 진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괜찮은 걸까?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내가 오는 날은 난 숨을 쉴 수 있어.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건 분명해. 내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민석에게는 미안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오래 말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보고 침대 옆에 놓인 조명을 켰다 껐다 반복하다가
마주 앉은 두 손끝이 맞닿았다.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기 전 먼저 움켜쥔 건 나였다. 불륜이었지만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다. 어쩌면 애초부터 나는 그에게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고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입술이 닿기 전 그는 한 번 더 물었다. 민석은 너한테 잘해? 나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잘해. 너무 잘해서 답답해. 그는 그 말을 이해한 듯 조용히 내 머리카락을 넘겼고 이내 거칠어진 호흡이 방 안을 채웠다. 익숙한 침대, 익숙한 향기, 익숙한 그 손길.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숨이 가빴다. 감정이 고조된 건지 아니면 죄책감이 누그러든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선을 넘는 순간은 아주 짧고 아주 명확했다. 몇 번이나 망설였던 그 손길이 오늘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내가 먼저 그를 당겼다. 끝나고도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말없이 등을 쓰다듬고 조용히 한숨을 나눴다. 밖은 아직 해가 중천이었고 민석은 아마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가 묻는다.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방 속에서 위치 추적 앱을 다시 켜며 그를 한 번 더 끌어안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선을 넘었다. TV 소리가 하루 종일 거실을 울리고 있었다. 민석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소파에 등을 기댄 채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은 한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시작되고 다시 예능이 나오는데도 그는 채널만 돌릴 뿐 마음은 화면 속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나는 김을 굽다 말고 살짝 시선을 들어 민석의 옆 얼굴을 훔쳐봤다. 그 눈빛이 왠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순간 손이 멈췄다. 오늘은 밥이 일찍 되네? 민석이 말을 걸어왔다. 당신이 TV에서 눈 안 떼고 있어서 그런 거 아냐? 내가 건조하게 받아치자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그래도 밥 냄새는 좋다. 요즘은 집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 웃지도 맞장구치지도 않은 채 난 조용히 접시에 김치를 얹었다. 민석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나는 부엌 창고 아래쪽에 숨겨둔 작은 검은 박스를 꺼냈다. 몇 주 전 설치한 몰래카메라의 전원 상태와 각도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각도는 식탁을 중심으로 소파와 거실의 절반 이상을 포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카메라와 연동된 내 핸드폰 앱을 열어 오늘 민석의 동선이 기록된 걸 확인했다. 거실, 부엌, 화장실, 다시 거실. 그는 정말 어디도 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나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졌다. 세리나. 민석의 부름에 나는 움찔했다. 응. 요즘은 나랑 얘기하기 싫어. 그의 물음은 생각보다 날카롭지 않았다. 담백했지만 묘하게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눈을 피한 채 조용히 물컵을 씻으며 말했다. 그런 말은 왜 해? 피곤한 하루였을 뿐이야. 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피곤할 것도 없었고 나도 지루했지. 그러니까 나까지 붙잡지 말고 그냥 쉬어. 대화는 짧게 이어졌지만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다. 민석은 내 대답에 더 말을 잇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다시 소파로 향했다. 나는 찬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의 뒷모습을 천천히 살폈다. 어깨는 다소 무겁게 처져 있었고 고개는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은 살짝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듯 느껴졌다. 남편은 눈치를 채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있는 걸까? 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여자가 되었고 위치 추적을 통해 남편의 스마트폰 좌표를 매일 확인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아침엔 밥을 하고 낮엔 남편의 동선을 확인하고 저녁이 되면 짧은 대화 속에 감정을 감췄다. 불륜이란 단어는 입에 담지 않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이미 나를 그 선 너머로 옮겨놓고 있었다. 민석은 어느 순간부터 내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석은 이제 내 눈웃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그게 슬퍼서 말이 없는 건지, 화가 나서 침묵하는 건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밖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였다. 내일 가능할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핸드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말할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모른 척하는 남편과 너무 잘 아는 아내.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끝냈다. 세리는 거울 앞에서 브러쉬를 잡은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눈꼬리를 한 번 더 끌어올렸다. 평소보다 진하게 번지는 아이라인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건 이 화장이 익숙하다는 뜻일 것이다. 립스틱을 입술 안쪽에 톡톡 두드리며 펴 바르고 머리카락은 가볍게 말아올려 묶었다. 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두었다. 평소였다면 옷장 속에서 제일 무난한 트레이닝이나 원피스를 꺼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가 좋아하던 그 셔츠,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의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천천히 꺼내 입었다. 단추를 채우는 손끝에 잠시 머뭇거림이 있었다. 오늘은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보, 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친구들하고 저녁까지 약속 잡혔어. 응.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를 켜지도 끄지도 않은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대답은 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고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세리는 그 눈빛이 괜히 불편했다. 아예 화를 내거나 의심을 하던가 아니면 관심이라도 있던가. 이건 그냥 피곤함이거나 무관심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녀는 발끝에 힘을 주며 신발을 신었다. 힐에 굽이 닿는 소리가 현관 바닥에 울렸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전혀 달라졌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눌러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다.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었다. 몰래카메라 앱도 켜두었으니 혹시라도 민석이 방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면 알림이 뜰 것이다. 어쩌면 이 정도의 방비는 지나치게 치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세리는 그런 말조차 사치처럼 여겼다. 그에겐 아직 들키고 싶지 않았고 그를 잃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건물 옆 주차장에 익숙한 회색 SUV가 세워져 있었다. 그 남자는 차 안에서 그녀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린이 문을 열고 조심스레 타자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오늘도 예쁘네. 남편은 집에 있지? 응, 집에 있어. 위치는 내가 확인하고 나왔어. 괜찮아. 그 남자는 조수석에 있는 음료수를 건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심이야. 널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계속 뛰었어. 세리는 창밖을 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래. 솔직히 말하면 며칠 못 보니까 더 보고 싶더라.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도착한 모텔은 카페 건물 5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익숙한 곳이었다. 직원은 말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준비되어 있던 향초가 은은한 빛을 피워내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코트를 받아 걸어두고 손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리는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섰고 눈을 감았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왜? 민석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 요즘 자꾸 의미 없는 말들을 건네.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시작해서 이상하게 마무리돼. 괜히 가슴이 철렁거려. 그럼 그만둘래? 그건 나도 모르겠어.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끝이 닿은 그 감촉, 익숙한 듯 낯선 떨림이 둘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동을 만들어냈다. 입술이 맞닿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손길은 오래된 연인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고 이 시간이 끝이 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감정이 그녀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위로 같았다. 그날 밤 모텔방 안은 너무도 조용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익숙해졌고 익숙함은 곧 이별의 준비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마지막 입맞춤은
그렇게 모든 걸 덮은 채 조용히 뜨겁게 이어졌다. 아무 의심 없이 걸었던 산책길이었다. 퇴직 이후 일과를 하나라도 정해두지 않으면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아 아침마다 단지 안을 한 바퀴씩 돌곤 했는데 그날따라 민석은 조금 늦게 집을 나섰다. 봄 햇살이 유독 따가웠고 가벼운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땀이 등에 맺혔다. 그렇게 단지 안을 돌던 중이었다. 마른 가지 끝에 매달린 연두빛 새싹들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시야에 걸려들었다. 분명 아내 세린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마트도 시장도 동네 카페도 아닌 같은 단지 안의 다른 동 그 중에서도 백사동 쪽이었다. 민석은 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바라봤다. 세린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익숙한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의아한 생각이 스치기는 했지만 무작정 따라가기는 뭔가 어색해서 민석은 되려 걸음을 뒤로 물렸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장면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간다던 세린이 마트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걷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또 하루는 운동 간다던 날에 백사동 쪽 벤치에 앉아 통화를 하는 모습이 얼핏 스쳐 지나갔다. 세린아, 요즘 그쪽 동네 자주 가네. 누가 거기 살아? 응. 아파트 동호회 아줌마 한 명 있어. 너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뭐. 자주 만나나 봐. 그냥 요즘 한 번씩 심심할 때.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냐. 그냥 문득 보여서. 그 대화 이후 민석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속은 뒤집히고 있었다.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세린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어떤 감각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들어오면 세린은 늘 먼저 핸드폰을 방에 두었고 전에는 하지 않던 화장을 점점 짙게 하기 시작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새로운 립스틱과 향수병 하나. 민석은 그 향이 낯설었고 익숙하지 않아 불쾌했다. 오늘은 저녁 뭐야? 아직 생각 안 했는데. 당신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상관없어. 요즘 당신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나도 사람인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 당신도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가끔 혼자 걷는 거야. 민석은 세린의 동선을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리만큼 일정한 리듬이 느껴졌다.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쯤 외출. 그리고 오후 2시 전후 귀가. 대충 그 시간을 피해서 외출하거나 방에 있으면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다. 민석은 점점 더 침묵을 선택하게 되었고 세린은 점점 더 외출의 거리낌이 없어졌다. 언젠가부터 그는 아파트 단지 내의 CCTV 위치까지 외우게 되었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분리수거장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이 단지 안에서 놓치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믿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잔인한 감정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민석은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의 파열이었다. 이제 확실히 무엇을 보고 싶어졌다. 어설픈 의심이 아니라 명확한 그림 하나. 그리고 그 그림은 곧 찾아올 듯 짙은 그림자처럼 뒤를 밟아오고 있었다. 세린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아이콘을 눌렀다. 지도 위에 작은 파란 점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집에 있어. 오늘도 움직임 없어. 그녀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갔고 옆에 앉은 남자는 웃음을 삼키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내가 그 사람보다 하루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세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몰래카메라는 거실 장식장 위 액자 프레임 속에 숨겨져 있었다. 남편 민석이 TV를 볼 땐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였고 혼잣말마저도 가끔 녹음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카메라를 통해 민석의 하루를 다시 보기 하듯 관찰해왔고 처음엔 조심스럽던 일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민석은 식탁에 앉아 국을 천천히 떠먹고 있었고 설거지를 하다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세린은 화면을 확대해보며 말했다. 저 표정은 아마 뭔가 의심은 하고 있다는 거지. 확신까진 아니고. 남자는 허리를 숙이며 그녀의 어깨에 기대듯 앉았다. 의심하든 말든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내 손 아닌데. 그 말에 세린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댔다. 맞아. 지금은 내 손 아니지. 그녀는 앱을 닫고 다시 카메라 앱으로 넘어갔다. 민석은 이번엔 핸드폰을 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고, 세리는 그의 손놀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다 작게 콧노래를 불렀다. 그 모든 장면이 남편의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이미 그녀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우리 오늘은 10분만 더 있다가 나가자. 왜? 시간 괜찮은 거 아냐? 지금 나가면 애매하게 마주칠 수 있어. 오늘은 조금 늦게 출발해야 돼. 그녀는 남편의 외출 시간 패턴까지도 외우고 있었다. 점심 이후 잠깐 나갔다 돌아오는 루틴, 목욕 시간, 식사 후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까지. 그것만 피하면 모든 일이 매끄러웠다. 그리고 남자는 그녀의 계획표에 늘 맞춰주는 사람이었다. 부담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저 그 틈을 채워주는 익숙한 손이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모텔 들어가 있어. 나중에 편의점 쪽으로 들어갈게. 응. 뒷문 열려 있을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일상처럼 흘렀고 그 안엔 죄책감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세리는 민석이 놓고 간 컵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저 물컵도 이젠 지겹다. 저 사람이 집에 있는 시간도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세리는 살짝 눈을 감았다. 여전히 카메라는 거실을 찍고 있었고 그녀의 눈썹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울리는 알림 소리조차 이제는 생활의 일부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형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다.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세리는 그 안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통제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으니까. 민석이 외출용 셔츠를 입고 현관문을 나섰을 때 세리는 이미 주방 쪽 카메라로 그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현관 센서가 열리며 자동으로 남편의 위치가 추적앱상에서 바깥으로 향하자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내쉬었다. 이제야 하루가 시작된 느낌이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숨이 막혔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늘 눈치로 존재감을 퍼뜨리는 사람이었다. 세리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불륜남에게 톡을 보냈다. 나갔어. 지금부터 3시간은 문제없어. 곧바로 도착한 답장은 짧았다. 30분 후 201호. 너 먼저 와 있어. 세리는 거실로 나가 민석이 자주 앉던 소파를 빠르게 정리했다. 그리고 습관처럼 카메라 앱을 종료했다. 이젠 꺼도 돼. 혼잣말처럼 말하고는 거울 앞에 앉았다. 이젠 익숙한 루틴이었다. 남편이 나가고 자신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다른 방으로 향하는 것. 늘 긴장과 설렘 사이를 오가던 첫 만남은 이젠 다정한 점심 식사처럼 편안해졌고 익숙해진 손놀림 속에서도 아직 긴장감은 남아 있었다. 저 사람 진짜 바보 같아. 이렇게까지 해도 모른다는 건.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작게 웃었다. 어쩌면 진심이었다. 사랑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멍하니 앉아 TV만 보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면 가끔 미안한 감정이 들긴 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머리카락을 넘기며 다시 집중하게 됐다. 문득 그녀는 아이패드를 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남편의 위치는 여전히 카페 근처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는 타이밍이 조금 늦는 것에 안도했다. 지금쯤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을 거야. 그 순간 불륜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나가면 되지? 응. 내 5분 뒤에 출발할게. 오늘은 내가 먼저 들어갈게. 알겠어. 들어올 땐 조심하고. CCTV 위치 기억하지? 당연하지. 당신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세리는 립스틱을 마저 바르고 화장대를 정리하며 속삭였다. 오늘만 지나면 다시 한동안 못 보겠지. 민석이 주말엔 집에만 있을 테니까. 그럼 더 뜨겁게 보내야지. 오늘은 내가 먼저 나와.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웃음기 가득했고 세린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 이따 봐. 마지막으로 민석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거울 앞을 지나며 카메라 렌즈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껏 수없이 남편을 감시했던 그 시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오히려 그 렌즈에 비치는 자신이 남편을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당신 진짜 바보 같아. 세리는 또 한 번 웃었다. 이번엔 꽤 오래 웃었다. 민석은 이제 웬만한 날씨에 관계없이 산책을 나가는 척하며 차에 블랙박스를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됐다. 예전엔 점검조차 안 하던 장비였지만 아내가 외출했던 시간대의 영상을 틈틈이 뒤져보며 익숙한 그림자가 또 그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자 이제는 그것이 이 가정 안에 또 다른 시간표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아내는 빠짐없이 외출했고 2시간 이내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엔 마트 봉투나 편의점 비닐이 손에 들려 있었지만 민석은 그걸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닐이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카메라 화면 속 아내는 늘 똑같은 안주와 같은 브랜드의 캔맥주를 고르며 뒷문으로 사라졌고 그 뒤엔 늘 정해진 간격으로 익숙한 남자의 뒷모습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그림자가 이제는 불륜의 상징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세리는 오히려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안심이 된 듯 집에서 화장을 하며 당당히 전신 거울 앞을 서성였고 방 안에 카메라를 끄는 동작조차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민석은 그 행동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며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당신 요즘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응, 뭐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꼭 그 시간에 나가잖아. 친구 만나고 장 보고 그런 거지. 왜? 별로야. 그 시간. 별로. 뭐가 별로인데? 민석은 세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뭔가 묻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하지만 세린은 익숙한 웃음으로 대답을 회피했고 곧장 식탁으로 향하며 화제를 바꿨다. 그날 밤 민석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오래전부터 비워뒀던 개인 폴더 하나를 열었고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파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그 속엔 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같은 거리, 같은 건물, 같은 뒷모습. 그의 손가락은 마우스를 움직이다 말고 멈췄고 짧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제 그만 확인해도 되겠다. 라는 말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이제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하자는 독백이기도 했다. 민석은 다음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엔 세린의 핸드폰 위치가 찍힌 로그 파일이 들어있었다. 결혼 초의 장난처럼 설치해뒀던 부부 위치, 공유 앱. 세린은 잊고 있었고 민석은 삭제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며칠치 기록을 확인했고 예상했던 패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 혼잣말로 중얼이며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고 귓가엔 같은 말만 맴돌았다. 이제 나도 웃고 싶다. 당신처럼. 민석은 노트북을 다시 켜기까지 몇 분을 거실 창가에서 서성였다. 빛은 이미 사라졌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했다. 자신이 멍청했다는 자책보다는 아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다시 자리에 앉아 전원을 누르고 조심스레 노트북의 파일 탐색기를 열었다. 전에 백업해둔 폴더 외에도 낯선 이름으로 숨겨져 있던 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하나씩 눌러봤다. 주방 한켠 책장 위에 놓여있는 작은 인형 속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그 카메라는 주로 민석의 행동만을 따라가고 있었고 거실을 오가는 모습, TV 앞에서 졸고 있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다. 화면 속 그는 한없이 무력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반복되는 일상에 갇힌 채 움직였다. 마치 훈련된 햄스터처럼. 이걸 언제부터? 민석은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바닥엔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있었다. 한숨을 토해내듯 숨을 뱉은 뒤 다음 폴더를 열었다. 그곳엔 위치 기록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자신이 쓰는 위치, 공유, 앱과 대조해 보았다. 기가 막히게도 움직인 거리와 시간대가 모두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퇴근한 척 집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던 날, 장을 본다고 나갔던 날, 심지어 산책길로 걸었던 동선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다.
그제야 민석은 진짜 깨달았다. 자신은 관찰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아니라 피실험자 혹은 관리 대상처럼. 머리가 아찔해지며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세린이었다. 머리를 감고 나온 듯 젖은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은은히 번졌고 눈가는 약간 부어 있었다. 아직 안 자? 응. 좀 뒤척이게 되더라고. 요즘 왜 그래? 말도 없고 계속 무표정이고 뭔가 꿍하고 있어 보여. 민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잠이 예전처럼 쉽게 안 와. 세리는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다가와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내가 요즘 좀 무신경했지. 당신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알아. 나도 노력할게. 민석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며 말했다. 아니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다만 요즘은 조금만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들은 세리는 미묘한 눈빛을 남기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석은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손가락은 천천히 키보드를 눌렀고 복사 명령어와 함께 작은 USB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USB를 응시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이건 내 무기다. 민석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USB에 저장된 영상과 위치 기록, 거기 담긴 굴욕적인 자신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다. 분노가 아니라 침묵이, 억울함이 아니라 허무가 먼저 찾아왔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예전 직장에 함께 있었던 후배였다. 워낙 눈치 빠르고 행동도 과감한 녀석이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주저없이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웬일이세요? 요즘 연락도 없으시더니.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를 낮췄다. 태영아, 지금 바쁘지 않으면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형 목소리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만나서 말할게.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줘. 중요한 얘기야. 그날 오후 민석은 오래된 술집 구석 테이블에 먼저 나와 있었다. 태영은 여전히 눈치가 빠른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형,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석은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신 뒤 준비해둔 USB를 조심스레 꺼냈다. 말없이 건넨 뒤 짧게 말했다. 저기 들어있는 영상 좀 봐줘. 그리고 내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해. 태영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돌렸다. 몇 초가 지나지 않아 표정이 바뀌었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수록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이거 형수님이 계획한 거라고요? 그래. 형, 이거 너무 심하네요. 이 정도면 태영아, 내가 누구한테 부탁 잘 안 하는 거 알지? 이번엔 너밖에 없어. 민석의 말에 태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계획은요? 내일 아침 아내가 나간다고 할 거야. 장 본다고 하거나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겠지. 넌 그때부터 따라가. 난 일단 집에 있을 테니까 위치 추적을 해도 문제 없을 거야. 혹시나 싶어서 형수님 차 번호 좀 주세요. 그리고 여관이나 모텔 주변은 제가 따로 사진도 찍어둘게요. 그래. 태영아, 진심으로 고맙다. 다음 날 민석은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하면서 세린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 화장대 서랍 여는 소리, 향수를 뿌리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머리를 말끔히 정리한 후 천천히 다가와 말을 건넸다. 나 오늘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고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해. 민석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더 말하지 않았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민석은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소리를 듣고 곧장 핸드폰을 꺼냈다. 태영아, 나갔다. 지금이야. 네, 형. 이미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바로 뒤따라가요. 1시간쯤 지났을까? 민석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짧은 진동과 함께 도착한 메시지. 형수님, 지금 여관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간에 이제 피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휴대폰은 그대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민석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부엌 정리를 마친 뒤 천천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두었다. 마치 우연히 두고 나가는 척 자연스럽게 놓았지만 그 결정에는 수많은 복잡한 생각과 계획이 얽혀 있었다. 세린이 자신을 감시해온 사실을 알게 된 뒤 민석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표정도 진심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틀 전부터는 괜히 아침마다 일부러 외출하는 척, 늦게 들어오는 척 연기까지 덧댔다. 모든 게 오늘을 위한 리허설이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내내 민석은 마음속에서 문장들을 삼키고 또 삼켰다. 왜 그랬냐, 어떻게 나를 같은 말들은 아직 이르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분노는 준비되지 않으면 그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는 골목 반대편에 대기 중이던 후배 태영의 차에 조용히 올라탔다. 태영은 눈으로만 인사하고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다. 형, 지금 바로 모텔 뒤편 주차장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랑 그 남자 오늘도 같은 방 들어간 거 맞습니다. 로비 CCTV 피해서 뒷문으로 들어가세요. 태영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세차게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모텔 건물은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입구를 지나 뒤편 편의점 옆 골목으로 향하는 그 순간 그는 무언가 끝을 향해 걷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쪽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습했다. 오래된 카펫에서 은은하게 배어난 향과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미세하게 울려왔다. 민석은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그 방 근처로 다가갔다. 똑같은 번호, 후배가 알려준 그 문 앞이었다. 도어락에 손을 대는 대신 문과 문틀 사이를 살짝 밀어보았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 사이로 바람 한 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사이로 들리는 건 웃음소리였다. 너무 익숙해서 잊을 수 없는 세린의 웃음이었다. 민석은 숨을 참은 채 귀를 가까이 댔다. 여기까지 오는 길 아무도 안 봤지.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편안한 말투. 걱정 마. 우리 남편은 지금 집에 있어. 내가 다 확인했어. 위치 추적 앱 켜놨거든. 세린의 목소리.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엔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넌. 나도 이제 내가 좀 무서울 지경이야. 웃음 섞인 말에 세린이 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은 민석이 기억하는 아내의 웃음이 아니었다. 따뜻하지도 않았고 해맑지도 않았다. 그건 오히려 누군가를 철저히 속이고 있다는 쾌감에 가까웠다.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맞다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작은 테이블 위엔 편의점 봉투가 있었고 캔 맥주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민석은 손을 문고리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떼었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어쩌면 그 장면을 봐야만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망설임 속에서 그의 심장은 무겁게 뛰고 있었다. 감정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고 눈물도 흐르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또렷이 느끼고 있었다. 방문이 덜컥 천천히 열렸다. 문고리를 돌리는 손끝에 쓸려나간 감정은 이미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낯선 모텔 방 안, 퀴퀴한 탈취제 냄새와 함께 퍼지는 두 사람의 정적.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손엔 아직 따지 않은 맥주 캔이 들려 있었다. 그 옆엔 텅 빈 컵라면, 용기와 반쯤 녹은 얼음이 들어있는 투명한 유리잔. 시간은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방의 공기만큼은 고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마치 얼음물이 머리 위에서 쏟아진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입꼬리는 올라가려다 멈췄고 눈동자는 맥없이 떨렸다. 손에 쥐고 있던 맥주 캔이 바닥에 떨어지며 짧은 소리를 냈고 캔은 굴러가다 멈췄다. 뚜껑조차 따지 못한 그것은 그들이 도달한 결말의 무게만큼이나 공허했다. 언제부터였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꾸역꾸역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조용히 터져 나오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그냥 잠깐 숨 좀 쉬고 싶었어.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지만 핑계도 아닌 말은 금세 묻혀버렸다. 당신이 퇴직하고부터, 아니, 그보다 전부터였나 봐.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좀 내가 내 목을 조르기라도 했냐? 남편의 말투는 격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고 그게 더 무서웠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집이 답답했어. 매일 밥하고 청소하고 당신은 늘 옆에 있고 내가 뭘 하든 감시받는 기분이었어.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나한테 웃어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서 나 몰래 위치 추적하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가며 즐거웠겠네. 남편은 벽 쪽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게 널 숨쉬게 한 방식이었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불편해진 듯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방 안은 정적에 질식할 듯 무거워졌다. 남편은 천천히 한 발짝 물러서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널 믿느라 바친 내 인생이 너무도 불쌍하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보지 않았다. 그녀 얼굴엔 눈물도 후회도 있었지만 남편은 그 감정들조차 붙잡지 않기로 결심한 듯 고개를 돌린 채 방을 나섰다. 복도로 나서는 발걸음엔 울분도 미련도 없었다. 다만 지나온 시간이 어디선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통수를 때릴 뿐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가 버린 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였어.